너무 큰 상승으로 하락이 올지도 모른다. 네. 그쵸? 그러면은 너무 큰 상승이 과거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나는 하락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다른 투자자들은 나보다 먼저 10년 전, 5년 전에 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네, 과거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로 날라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게요. 자, 우리는 소액 투자자, 돈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자, 10월 달, 9월 15일에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자, 투자금 3천만 원을 들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집값이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IMF 때는, 전국이 떨어졌지만 금융위기 때부터는 전국이 안 떨어졌어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그 부조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다른 방향들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 금융위기 터지고 2주일 뒤에 난 전주에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거를 부동산 카페에서 들었어요. 네. 당시에 때 전주 쪽으로 투자를 막 했었더라고요. 저도 이때 투자는 안 했지만 과거에 제가 투자를 하기에 궁금해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니, 자, 전주로 가니까, 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감나무골 배우 대창 아파트를 가볼게요. 자, 이때가 2008년도 10월 달이어서 지금 한 요 정도 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평균 한 1억 4,500. 숫자 잘 보이시나요? 혹시 확대는 좀만 잘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보이죠? 네. 자, 1억 4,500. 그리고 전세는 한 1억 1,750 정도 됐다고 칠게요. 이때가. 그 제가 3천만 원 있으면 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그림 대충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상승해요. 매매가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상승해요. 뭐야? 금융위기라며. 응? 근데 집값이 막 상승을 해. 얼마? 1억 4,500에서 2억이 넘어요. 1억 4,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2억 6천만 원이나 올라가요. 거의 몇 프로 오른 거예요? 50% 가까이 올랐네요. 네, 7천만 원이 50%니까. 2년 동안 2008년에서 2011년도까지 한 3년 되네요. 3년 동안 7천만 원 50%가 올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았네요. 올랐다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3천만 원을 들고 갔으니까 전주로. 자, 이 아파트가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2,750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자, 샀다고 칩시다. 3천만 원. 예. 사람들이 전주에 아파트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나도 덩달아 사람들 따라가서 나 공부 많이 안 했는데 가가지고 이 아파트 좀 괜찮아 보여서 삽니다. 2,750만 원. 그래서 딱 2년. 우리 2년 뒤에 파는 거는 전세 임차인 끝나는 거 2년 한 바퀴 돌리고 팔아요. 자, 2008년 10월에 사가지고 2년 뒤인 2010년 10월에 팝니다. 자, 층은 너무 나쁜 거 중간층 샀다고 칠게요. 8층짜리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2억 1,3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자, 2억 1,300만 원에 팔아요. 나 얼마에 사세요? 1억 4,500만 원에 사서 2년 동안에. 네.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6,800만 원 차익 생기네요. 나 투자금은 2,750만 원인데 다른 기타 비용은 뺄게요. 수익률은 247%가 나네요. 2년 만에. 1년에 120%. 워렌 버핏이 40년 동안 20%를 내가지고 유명했는데 엄청난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데 1년에 120%씩 2년 동안 240% 수익이 됩니다. 3천만 원이 늘어 돈이 뻥뻥 튀죠. 2배 뻥뻥 튀기네요. 자, 그러면 6,800만 원이면 세금 한번 추측해보죠. 아, 나 지금 3천만 원 들어서 집 한 채 샀어요. 이렇게 1억 4,500짜리. 그런데 지금 차익이 2년 뒤에 6,800만 원이 났어요. 나 그럼 양도세 얼마 낼까요? 자, 그럼 채팅 한 두세 분만 봐볼게요. 찍으세요. 네, 정답 맞춰도 상품 안 드립니다. 그냥 찍으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그럼 내가 한 6,800만 원 벌었어. 아, 그럼 난 세금 얼마 정도 내면 나 투자할래?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나 뭐 이 정도만 내도 나 투자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쯤 내면은 받아들이실 거인가요? 6,800만 원 차익이 생겼어요. 1,400만 원. 어우, 너무 구체적인 숫자. 400만 원. 욕심이 강하십니다, 플렉스님. 네. 돈 안 내겠다는 심보죠, 이거 지금. 1,000만 원. 아, 정답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또는, 자, 1,00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네.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요거 샀으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전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또 하나가 거제시였어요.
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도청이 전주시를 이전한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 호황이었을 때가. 그래, 그러면 철강 뭐 등등등, 어쨌든 해운에 철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스코 같은 기업도 되게 좋았고요. 거제시, 이런 바닷가 기업들, 바닷가 도시들이 집값이 좋았어요. 얘도 지금 2억 1,500이거든요, 여기가. 2억 1,500짜리 아파트가 2010년부터 2012년도 2년 동안에 얘가 2억 7천, 한 7천만 원 정도 올라요. 거제시는 장평대, 장평 코하르인데요. 얘도 만약에 얘를 샀다. 얘는 2억 1,500에서 1억 6천 정도, 아까 2억 1,000에 샀다고 치면은 한 전세가 1억 6천이니까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 아파트는 못 사고 패스 시키는 거예요. 단, 금융위기 때 전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년 뒤인 2009년 4월에 샀으니까 2011년 5월 달에 뭐 9층에서 14층 뭐 비슷하니까 3억에 팔아서 9천만 원 차익이 남는 거죠. 여튼 우린 요걸 팔진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주시를 팔았는데 투자금 3천만 원이었고요. 차익이 6,800만 원 났었죠. 세금 1,000만 원 정도 내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7천이면 1,000만 원 정도 내는구나. 똑같습니다. 이때는 세금이 틀렸을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이때 세금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 저희한테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했던 거를 지금부터 갈 거니까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가지고 투자금이 3천 더하기 6,800에서 빼기 1,000에서 8,800만 원 내도 3천만 원이 2배가 넘긴 뻥 치겠네요. 2년 동안. 내 돈 8,800만 원이 되네요. 전주를 이제 10월 23일에 아까 팔고 바로 이틀 뒤에 사람들 따라서 부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2009년부터 부산에 투자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2010년 10월 25일에 부산으로 가죠. 8,800만 원 들고서. 자, 부산시 금정구의 부곡대우 아파트. 금정구는 뭐 학군 좀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냥 그런데 그냥 살기 괜찮은. 이게 투자가 뭐 되게 좋아야 될 거 없어요. 학교도 그냥 대충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도 적당히 있고 아파트들이 잘 모여 있으면요. 그냥 같이 움직여요. 네. 그게 되게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꼭 좋은 걸 안 사도요. 안 좋은 것도 다 올라요. 그 예로 2, 3년 전에 뭐 서울이 지금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어요. 다 2배 됐어요. 강남만 사야 되냐? 아니에요. 네. 저기 뭐 그 막 빌라촌 뭐 도봉구의 아파트, 노원구의 아파트 2채 샀으면요. 뭐 강남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어디가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상승장 그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세의 상승장의 흐름을 타는 순간부터는 내가 뭐 지난주에 갔더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갔더니 3천만 원이 올라 있네. 그래도 사야 되는 게 상승장인 초입이라면은 사서 그러면 한 달 뒤, 2달 뒤에 되면은 그 상승폭만큼 막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때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때부터 들어가긴 했는데, 자, 2010년 10월 달에 우리가 왔죠. 이때 1억 6,450에서 전세가는 평균이 한 1억 2,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갭이 3,950만 원이면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8,800만 원 있었으니까 우리 2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2채를 삽니다. 네. 자, 사서 2010년 10월에 왔으니까 2년 뒤에 2012년 10월 달에 팔았다고 칠게요. 뭐 12층 말고 12층은 2억 4,100이지만 한 7층짜리로 샀다고 치고 얘를 2억 2,800만 원에 팔면요. 6,350만 원씩 차익이 남고요. 2년에 161%, 1년에 8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딱 그냥 팔고 가자마자 바로 산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팔자마자 다음 거 팔기 직전에 다음 거 살 지역 찾아서 임장해서 파는 순간에 다시 또 사는 거죠, 투자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투자금 8,800만 원 2채를 사가지고요. 양도 차익을 한 채당 6,350만 원이 나서 2채여가지고 1억 2,700만 원의 차익이 났고요. 아, 세금 문제네. 세금 문제네. 자, 세금 아까 우리 좀 전에 전주에서 팔았을 때 7천만 원 정도니까 세금 아까 얼마 냈죠? 1,000만 원 냈었죠. 자, 그러면 6,350만 원이니까 2채 팔았으니까 세금 얼마 낼까요? 2천만 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인별가사라고 그래요. 세금은 거의 다 인별가사예요. 비과세 빼놓고. 인별가사라는 거는 사람별로, 사람마다 세금 낼 거야. 네. 그래서 한 사람당,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명의를 나눠서 사면 좋은 게 양도소득세가 합산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채를 나 하나 배우자 하나 샀다면요. 네, 세금이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두 채를 샀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해에 팔았잖아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 세금이 합산이 돼서 6,3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합산된 1억 2,700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2천이 아니라.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채수를 늘려갈 때는 명의를 분산해서 살고 해를 바꿔서 2020년에 두 채 팔아야 되면 한 채는 2021년에 팔라고 노력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합쳐지지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투자금 8,800만 원에다 차익 난 거 1억 2,700 더해서 빼기 3천만 원 하면은 내 투자금이 1억 8,500이 됩니다. 2008년도에 3천만 원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 갑자기 4년 뒤에 1억 8,500만 원, 약 2억으로 돈이 껑충 뛰네요. 어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갔냐? 10월 26일에 팔아서 아까 그 10월 26일에 팔았으니까. 자, 2013년도 1월 1일에 이때 이제 부산 사람들이 집값의 상승을 누리고 대구로 이동합니다. 대구로 막 가요. 그래서 덩달아 나도 그 소식을 부동산 카페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대구로. 네. 자, 대구로 2013년 1월 1일에 집을 사러 갑니다. 뭘 사냐? 대구의 핫한 아파트, 네, 랜드마크 수성구 학군지를 유명하죠. 네, 대치동 같은 학군이죠. 범어동 범어 SK뷰를 삽니다. 신축 아파트고요. 네. 자, 신축 아파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네. 신축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시기마다 틀려요.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축이 부족하니까 신축에 대한 그 욕망이 막 타오르면서 신축이 너무 막 뛰어 올라간 게 있는데요. 이때는 신축 좋은 입지에 강남구의 입지죠. 강남에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막 사기 시작하죠. 이 무렵 때부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2013년 1월 1일에 사면은 요때네요. 요때 사죠. 네. 사고도 평탄하네요. 네. 그리고 2010년도까지 더 올라가면 되지만 우리는 2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2013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2015년 1월 1일에 이쯤 파는 거예요. 수익 다 누리지 않고 팔아요. 그런데도 이 아파트 3억 7,250에 사서 전세가 2억 8,750이니까 8,500만 원에 사는데 우리는 돈이 아까 얼마 있었어요? 1억 8,500이니까 몇 채 산다? 두 채 살 수 있겠네요. 두 채를 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15년 3월 달에 중간층 6억 1,700에 팔았다 칠게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다? 2억 4,450만 원씩 차익이 남고 두 채니까 우리는 4억 8,900만 원의 차익이 남겠네요. 수익률은 2년에 288%고 1년에 140%, 150% 정도의 수익률을 냅니다. 자, 대구에서 수익을 거두고 파야죠. 자, 그럼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네. 자, 투자금 1억 8,500만 원으로 샀어요. 그리고 차익이 두 채여서 4억 8,900만 원이어서 같은 해에 내가 두 채를 팔았으니까 합산이 돼요. 합산이 돼서 1억 8천을 세금 내네요. 그러면 3억 900 정도 남기는 거예요. 세금 1억 8천만 원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너무 커서 이걸 아끼려고 사람들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원래 비과세는 다주택자, 투자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애예요. 지금 비과세가 되게 하도가 되는 이유는 단기간 2, 3년 동안에 뭐 3억, 5억, 10억 우습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의 세금을 아끼는 게 다시 사서 팔고 사는 데는 또 세금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비과세 전략들이 생긴 거지. 원래 투자자는 세금 낼 거 내면서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1억 8천 세금 내더라도 내가 1억 8천 갖고 샀는데 얼마 남아요? 3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1억 8천 세금 내만 하지 않나요? 네. 4억 8천 벌어서 1억 8천 세금 내고 3억이 남아요. 그러면은 1억 8천은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내 돈보다 지금 수익률이 100%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고 1억 8천 빼고 남은 게 4억 9,400만 원이 내 투자금으로 되네요. 2008년 3천만 원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몇 년 만에? 7년 만에 10배가 되네요. 네. 10배가 뭐죠? 10배 넘었네요. 3천에서 5억 됐으니까 13, 4배 됐네요. 네. 13배? 왜 16배 됐겠네요. 네. 16배까지 늘어나네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실제 뭐 저의 선배들,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투자자들의 흐름이 그 대장이 부산이기도 해요. 부산 분들이 그래서 투자를 되게 잘하세요. 왜냐면 다 수익을 내면서 거쳐오거든요. 그 이분들이 다시 어디로 오냐? 경기도로 와요.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관광버스 타고 부산 분들이 대전에서 막 올라와서 막 삽니다. 예. 지금 성공을 계속 거듭하고 계시니까 예. 부동산에 대한 확신으로 사시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 이제 2015년 3월 2일에 팔고, 자, 2주일 뒤에 5월 13일에 경기도 집을 삽니다. 자, 어디를 사느냐? 자, 이제 좋은 곳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곳도 한번 사볼래요. 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행신 SK뷰 1차 아파트를 살 건데요. 지금 2015년도 3월 달이었나? 3월 2일, 5월 13일에 왔네요. 5월 13일에 왔으니까, 요때가 지금 2억 4,500 정도 했고요, 이 아파트가. 전세가가 1억 9천이네요. 그럼 한 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4,500이 필요하겠네요. 아니, 5,500이 필요하겠네요. 요걸로 상으로,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보면 이제, 보면은, 뭐, 행신동 살만해요. 살만하면 이렇게 집값 잘 안 오르다가, 투자자들이 살만하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이,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그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힘이 또 생기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살라고 봅니다. 자, 이때 산 흐름을 보니까 5월 13일에 우리가 샀죠. 2억 6,500짜리 7층을 사가지고요. 2달 뒤에 22일에 2억 4천의 전세를 마칩니다. 그래서 갭 사는데 얼마냐면 2,500만 원이 한 채 사는데 들어요. 네. 근데 우리 돈이 얼마였어요, 지금? 5억 정도 있었나? 그쵸? 4억 9,400, 5억 정도 있네요. 5억 다 치면은 이거를 며칠 사냐? 5억이니까 자, 20채 사겠네요. 네. 자, 20채를 삽니다. 네. 좋은 거 안 사고 이 안 좋은 거에 20채 샀다고 칠게요. 이렇게 사기 힘들겠죠. 왜냐면 매물이 많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20채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2,500만 원 넣고, 자, 2년 뒤에니까 2017년 7월 달에, 예, 파리 대책 나오기 직전이네요. 그때가 이때쯤 되네요. 아, 이때 사서, 이거 지우면은 7월 달이니까 한 이때쯤 되는 거 같네요. 그 이후로 더 올라갔지만 더 상승 빼고 우리는 2년에 파니까 2년 지나서 파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때 판다고 치면 이때 판 거 7층 판 거 보이네요. 7층 팔았다 칠게요. 3억짜리도 있지만 2억 9,300에 팔면은 차익이 2,800만 원이 나고요. 20채니까 차익이 5억 6천만 원인 차익이에요. 그 20채를 다 합산시켜서 하면 세금이 1억 9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금 원래 4억 9,400에서 차익 나고 5억 6천 더하고 세금 빼니까 투자금이 8억 6,400만 원이 돼요. 3천만 원이 이렇게 흐름이 쭉쭉쭉 와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투자를 좀 더 시작했던,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앞에부터 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불어오셔가지고 이번 상승장에 좀 많이 누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어디로 가냐? 자, 17년도 서울 8월 1일에 파리 대책 터지기 하루 전날 서울시를 삽니다. 8억 6,400 가지고. 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요. 이 마레프는 마포구의 대장이었거든요. 엄청난 대규모로 계속 변화 없습니다. 거의. 약간 14년도부터 조금씩 5억 초반대 조금씩 계속 올라오죠. 그래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때쯤 산다고 치는 건 2017년 8월 달에. 그리고 우리는 2년 뒤에 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20억 정도 하는데요. 18억에서 한 20억대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자, 17년도 7월 28일에 304동 6층을 8억 7천에 사서 전세는 그 뒤에 1일날 3일 뒤에 마쳤네요. 6층이 6억 3천에 맞췄다고 쳐. 이걸 샀다고 가정할게요. 2억 4천만 원 정도 쓰니까 우리가 몇 채 살 수 있냐? 우리가 8억 아까 얼마 있었죠? 4채는 못 사겠네. 9억이 넘으니까 3채를 샀다고 치죠. 7억 2천 정도 들여서 3채를 사고 딱 2년 뒤에 304동이길래 돈 비슷한 걸로 팔아서 13억 3천, 뭐 15억에도 거래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얘네는 단지에 따라서 차이가 커가지고요. 13억 경사가 높은 데는 싸거든요. 그래서 13억 3천에 팔았다 쳐볼게요. 그러면 차익은 4억 6천만 원이 되고요. 수익률은 2년에 192%가 나는 거죠. 세 채를 샀으니까 차익은 13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투자금 8억 6,400 중에서 세채 7억 2천 정도 쓰고 뭐 13억 8천만 원의 차익이 남기고 세금을 좀 계산하기 힘들어.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되면은 이때 사람들이 많이 안 팔았어요.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이후로는 2019년도부터는 매수할 때부터 세금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양도세는 중과되고 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 공급이 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구축의 매물이 양도세로 인해서 팔지 못하니까 공급이 또 부족해지는 게 같이 맞물려진 게 또 이게 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요, 저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다 해제시켜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수익을 보면서 집을 팔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시중에 구축의 매물이 나오면서 공급이 도는 게 중요하지, 신축의 공급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오른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양도세는 해제시키진 않을 것 같고, 공급은 잡혀 있는 거 앞으로 2년 동안 많지가 않고 부족한 편이고, 그러니까 계속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월 4일에 팝니다. 세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세 채니까 세 번째 주택 팔 때는 3주택자 중과세율, 두 번째는 2주택자 중과세율, 1주택자 세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3억, 뭐 2억, 2억 중반, 그 다음에 2억, 1억 중후반이 나왔나, 아무튼. 한 세 채 합쳐서 딱 7억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계산한 거든 간에 우리가 비용 같은 거 제외하고. 그래서 두 개 더하고 양도소득세 빼면은 투자금이 이제 15억 4,400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의 기적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소액 투자를 하면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에 3천만 원이 15억이 됐어요. 자, 2021년부터 투자하면은 2031년에는 3천만 원이 15억은 힘들더라도 10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역사는 돌고 돌고 약간의 미미한 변화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은 반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좋은 지역에 매수를 할 때 사더라도 이전의 가격을 보고 살라 그러면 절대 안 옵니다. 네. 지금 한 요쯤에 있다가 치더라도 더 올라갔다 만약에 꺾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에서 30% 조정 받으면은 좋은 지역은 다시 매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이때 20% 30% 떨어진 거 보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바닥 잡고 못 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역은 다시 더 올라갈 거를 믿고서 저 고점보다 한 20%에서 떨어지면은 매수 타이밍을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바닥 못 잡고 올라가는 게 투자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억 4천만 원 들고 다시 인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천으로 갈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좀 빠르게. 그래서 인천 남동구의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아파트 살 건데요. 이때 이제 뭐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무렵 때 인천에 좀 많은 투자자들이 오면서 급등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상승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 인천뿐만 아니라 곳곳 뭐 지방의 뭐 울산이든 뭐 각각 지방의 대장 아파트들, 그다음에 수도권에 뭐 인천, 수원이 먼저 있었고요. 뭐 수원, 인천, 그다음에 의정부, 뭐 양주 다 퍼져 나가죠. 아무튼 15억으로 샀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1212동 21층, 1222동 21층을 19년 10월 3일에 3억 5,800만 원에 사서 두 달 뒤에 전세부터 두 달 뒤에 12월 27일에 전세 3억 5,800만 원에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기를 안고 있네요. 지금은 아직 2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팔지는 못하고 시세를 보니까 시세가 6억이네요. 차익이 얼마다? 2억 4,200이고 수익률은 417%가 납니다. 그때 인천에 이거 사셨으면은 고혈동에는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 뭘 사더라도 다. 네. 그래서 항상 좋은 거 꼭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사익이 어마어마하겠죠. 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도 이때 샀다면은 뭐 갭은 이 정도 되거든요. 이 갭 한 2억 정도에 주고 사면요. 네, 지금 얼마냐? 5억 7천에 샀는데 19년도 10월에 2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지금 7월이니까 3개월 남았죠. 1년 9개월 만에 11억 5천이 제일 싸게 나와 있어요. 저층.
네. 지금 12억대 이상으로 부르고 있죠. 차익이 5억 7,500만 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양도 차익만 계산하면 대충 얘 2억짜리 15개 10억 쓰고 그다음에 5천짜리 10개 5억 쓰면 15억 되니까 5개 10개 샀다 치면은 차익만 52억 되네. 꿈의 돈이네요. 세금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 계산하면은 투자금 15억 갚다가 차익 52억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되신 분도 있고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아요. 세금 뭐 종부세 뭐 5억 내신 분도 봤고요. 네. 약간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리 투자 선진입을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돈이 똥값이 된다고 하고 자꾸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흐름대로 투자자들의 흐름이 이랬거든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면 뭘 사도 다 같은 흐름을 탔어요. 네, 같은 지역에서만 샀으면 어느 정도. 그러면 차익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못 시작한 게 제일 후회인 거죠. 금융위 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건 보고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부산의 사람들이 부산의 집값이 상승하는 걸 보고 대구로 가요. 투자자들이 먼저. 그러면 실제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간 걸 본 다음에 부동산 돈이 되나 봐 하고 뒤늦게 대구로 따라가요. 대구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은 대구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 거 보고 같이 경기도로 가요. 그래서 부산 대구 사람들과 뭐 일부 투자자들이 경기도를 사요. 경기도 집값이 이제 수도권 집값이 오르죠. 오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가 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울로 가요, 다. 부산, 대구,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서울 집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서울 투자자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가요. 그냥 지방의 대장 아파트들로 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내가 관심 가져 나왔으면 그 지역은 거의 끝물이라는 게 높다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 유모차 끌고 나가면은 주식이 끝물이다. 되게 기억하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많이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막 가는 것 같아서 올 한 해까지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이 상승이나 강보합 약하게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덜 오르는 아파트. 왜냐면 대장이나 좋은 것들이 막 올라갔으니까 걔네들 나머지 애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도 좀 관심 갖고 좀 돈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좋게 그런 거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 금융위기 때 막 하늘색 서울이에요. 조정받고 서울을 계속 죽쓰고 이렇게 죽쓰지만 지방에서는 이렇게 상승구를 탄다는 거죠. 네. 타다가 이때 다시 이걸로 갈아타고, 뭐 갈아타고 뭐 계속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면서 전국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지금 곳곳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계속 올 초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투자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사라고 했던 인천의 동구의 송림동, 동인천역 쪽에 보면 아파트들 있거든요. 지금 제가 5월 달에 급등했어요. 1억 4천짜리가 2억이 넘었고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2억짜리가 3억이 넘었고요. 네. 동구의 그 아파트들인데.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송림, 휴먼시아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LH 아파트들. 네. 그래서 제 투자금이 이제 이번 달에 다시 회수가 되는데, 네. 그래서 못 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임장 갔더니, 올라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유입하고, 뭐, 인근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하면서 뭐, 등등 해가지고, 집값이 폭 또 뛰었더라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야.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조금 적게 준비했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원래는 좀 질문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자, 세 가지 뭘 알아야 되냐? 자, 부동산의 가격을 미치는 요소 이렇게 많습니다. 조망권, 미분양, 교통, 수요, 세금, 정체, 뭐 브랜드, 미분양, 전세지수, 매매지수, 공급물량, 거래량, 타입, 향, 층, 뭐 심리, 전세가격, 매매가격, 일자리, 낙찰가율, 호재, 연식 엄청 많아요. 이거 다 공부하실 거냐고. 그리고 박사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안 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자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그것만 알아주세요. 얘네가 제 생각에는 집값의 영향의 80% 이상, 9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만 잘 파악하셔도 저는 투자하는 데 어렵지 않고 그렇게만 보고 투자해야지 다른 거 본다고 해서 그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거든요. 맞출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보고 큰 틀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냥 믿고 있으면은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수요가 있는데 수요라는 거는 뭔가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주 수요. 이주 수요는 재개발, 재건축 옆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철거를 하면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멀리 가느냐? 안 가고 그 동네 내가 애들을 학교를 보내거나 직장이 있으면 그 근처에서 집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 근처의 아파트나 빌라에서 제공하는 공급의 물량, 전세나 월세나 매매 물량은 한정적인데 일시적으로 몇 천 세대, 이천 세대, 재개발, 재건축의 수에 따라 틀리겠죠. 걔네들이 근처로 가야 되니까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면은 뭐 관악구에 있는 40평대 대형 평수들이 가격이 뛰기도 해요. 보통은 뭐 길 건너 성동구로 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런 데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 왜냐면은 임차인들은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출퇴근하기 좋은 바로 옆에는 관악구에 대형 평수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주 수요를 볼 수 있고요. 실수요는 실제 사는 사람들의 들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한 95%는 실수요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다음에 투자자들, 투자 수요가 한 5%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가지만 볼게요. 자, 교통호재가 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수서역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고 20평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에 분양했을 때 2억 5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용 아파트니까 20평형, 뭐 17평형, 14평형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수서역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막 이때부터 무성했겠죠. 지금 GTX 이야기처럼. 하지만 착공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착공이 2010년도에, 11년도 5월에 착공을 해요. SRT가. 하지만 집값의 변화는 없어요. 뭐 SRT 있으면 뭐해? 예. 그러다가 착공이 뭐 딜레이가 되고 막 그러다가 개통이 이제 2010년 12월에 개통했는데 개통 보통 2년 전쯤에 예. 보통 투자자들의 유입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년에서 6개월 사이에 원래 이때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때 이렇게 점프들을 조금씩 해요. 가까이, 이제 진짜 개통하는구나. 네. 근데 요즘엔 안 그래, 이게 다. 네.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이 방법을 기억은 해둬야 돼요.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호황장이고 너무나 탐욕스러운 장이어가지고 착공도 아니에요. 언급만 되면 오르잖아요. 억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장이죠. 불안한 시장이고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 정차한다 그래가지고 뭐 억이 그냥 바로 다음날 뛰고 매물 다 걷어들였다가 지금 안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예, 그 고점에서 한 2명이었나 아무튼 소수 몇 명의 사람들은 물린 거죠. 예. 그 원래는 착공하고 보통 개통 전에 이렇게 교통호재에 들어갔었는데 그 교통호재 개통 직전에 오르고 정말 이제 개통하는구나 하고 개통한 다음에 이게 정말 편리하면은 그 후에 또 오르고 그래서 이 2년에서 6개월 전쯤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때쯤 팔고 나오는 목표로 잡는데 바뀌었죠. 요즘은 트렌드는 GTX가 다 배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자, 요거는 이제 인천 논현동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린 이제 5단지 이제 소래포구역을 역세권 초역세권의 아파트고요. 네, 그런 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에 하나건설에서 뭐 공장 부지로 쓰려고 땅을 싸게 받았는데 얘네들 다 이제 아파트 주고 팔아먹었죠. 나쁜 놈들이죠. 네. 혜택 다 보고 하죠. 자, 처음에 피가 막 1, 2천 붙었다가 미분양처럼 돼가지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살기는 좋아요. 공원도 되게 많고 상가도 잘 지어져 있고 뭐 대형 마트도 있고 학교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근데 매매가는 1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살기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죠. 살기 좋은 데가 이래. 우리 동네 살기 너무 좋은데 집값이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살기 좋다고 집값이 오르잖아요. 비슷한 단지가 일산의 식사지구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10년 동안 안 올려요. 살기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사는 건 너무 좋아요. 만족할 정도. 그러다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만 집값이 변동이 돼요. 자, 근데 투자자들이 이때 왜 들어갔냐?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가 월판선이라고 월곶하고 판교를 연결하는 전철. 이 개통하면은 여기 논현동에 살아도 판교까지 출근이 30분대면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판교의 아파트 10억이 뭐예요? 20억 막 이러는데 네이버 출근하려면 요 아파트 3억대, 4억대 집에 살면서 30분이면 출근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월판선은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여서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착공도 안 됐어요. 그냥 기본 계획 공시까지만 나오고 아직 지금도 착공도 안 됐죠. 국토부 노선확정 이때 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투자할 때가 점점 밀려나서 이때 막 들어온 거는 수원이 조정지역 묶이면서 투자자들이 아까 인천 구월동도 들어가고 입지 괜찮은 사람 살기 좋은 데로 투자자들의 돈이 지금 되게 많으니까 계속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들어왔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때서야 집값이 올라가요. 전세가도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한 얘가 5단지죠. 지금 오늘 실거래가가 떴던데 6억 8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오늘 거래된 게 6억 8천 되고 아마 전세가 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전세는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한 이런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살기 좋은데 집값이 안 올라요. 네, 안 올라요. 네, 안 오릅니다. 투자자들이 와야 돼요. 어떠한 이유로든. 네. 근데 대한민국에 호재가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그 호재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재가 이렇게 좋은 호재, 판교까지 연결된 호재가 있다면은 그냥 버티시면은 이거야말로 존버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이 아는 이상 그러면은 갖고 있으면 오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실수요만으로는 안 오르고 투자 수요가 반드시 있어야지 집값은 상승하더라. 실수요는 이때도 계속 존재해서 계속 전세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집값이 상승하는 데는 투자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변의 송도와 백옷의 올라감과 더불어서 얘네가 저평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왔던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공급. 자, 공급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 가면 이렇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자, 그럼 요걸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내가 2021년에 투자할래. 그럼 내가 투자하는 동안에는 공급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내가 투자할 때도 적정이나 부족하고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공급으로부터 청정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관심 갖고 이 지역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공급 물량이 없는 지역 찾아서 관심 갖고 임장을 다니고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게 전문가들이 강의 때 지역 선정하고 다 이런 거예요. 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어때요? 과잉이니까 뭐 오늘 저 기사였나? 수성구도 미분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제 조금씩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지금 들어가도 앞으로 계속 과잉이니까 초과까지 계속 공급이 많아 보이는 거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오랜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거 보면서 떠드는 거죠, 다들. 네. 아무튼 요거 보면서 지역별로 세부화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면은 정말 집값이 떨어지느냐? 자, 서울시 강동구였어요. 2019년도에 모두가 강동구에 한 2만 세대 가까이 18,000세대까지 공급이 있었거든요. 빨간 선이 적정 선이거든요. 그 위로 이렇게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집값은 어때요? 올라가요. 공급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이유도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식을 자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수학 공식 찾으면 안 돼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하락. 뭐 이런 공식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1이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이제 구도심에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요. 신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하는데 새 거는 부족해요. 근데 구도심, 살기 좋은 동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에 신축이 들어오면요. 한 2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다가 나 돈 있는데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신축으로 가고 싶은 수요가 막 생겨요. 그래서 원래 구도심의 인프라가 갖춰진데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에 도움이 돼요. 상승장에서.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하는데 큰 주범이 되기도 하죠. 또는 공급이 없어요. 자, 인천시 동구예요. 2011년부터 공급이 없어요. 근데 집값은 어때요? 떨어지다가 이제 뭐 살짝 올랐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 해서 꼭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고 공급이 없다고 해서 꼭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다. 항상 예는 존재한다. 항상 블랙오리는 블랙오리돼. 블랙산. 네. 자, 블랙산 항상 존재하더라. 네. 항상 확신하면 안 되고 항상 공식처럼 답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정책. 자, 정책에 대해서는 뉴턴이 사과나무 떠는 기다리는 거죠. 네, 간성의 법칙이 있죠. 뉴턴의 1법칙. 정책에도 이 간성의 법칙이 보이더라고요. 자, 노무현 정권 때 규제. 그러다 금융이 터지면서 규제 같은 게 다 좀 풀어졌죠. 이명박 때부터 부양. 박근혜 때도 부양 하다가 하반기에 아까 대출 규제 시작됐죠. 그때부터 규제. 계속 규제. 다음 정권 내 보고서 바뀌겠죠. 자, 서울시의 이제 그래프예요. 자, 규제 있을 때 집값이 상승해요. 그래서 규제하면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명박 때도 막 부양을 하는데 집값 부양하는데 집값은 오히려 계속 내려가요. 자, 왜 그러냐? 집값이 내려가니까 부양하는 거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규제가 한 번 되면 계속 해요. 왜냐면 집값의 방향이 쉽게 안 바뀌어요. 부양하면 계속 부양해요.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규제를 쓰는 거죠. 근데 이 규제가 이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 사례를 해가면서 계속 이 상승을 만들어내서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규제면 집값은 올라가는 게 높겠죠. 그럼 과연 집값을 풀어주는 완화 정책이 나올까요?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여튼 정책은 이렇게 방향성을 떼요. 그러면 전국이 이러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구인데요. 규제 쓰니까 대구는 많이 잘 들어요. 그러다 이명박이 정권 때 부양 정책을 쓰니까 올라가요. 부양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다시 규제하니까 뭐 공급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자리에 있다가 계속 조금씩 잘 올라오긴 하죠. 여튼 전국이 똑같은 모습을 띄지 않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올라가는 지역 잘 찾았다가 좀 이제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올라갈 지역이나 올라갈 때 편승해서 타고 다시 또 옮겨 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로드맵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길게는 못하고 무주택자나 주택이 없다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비과세 쓰기 위해서 한 채만 하던가 아니면 청약을 노리던가 아니면 집 여러 채 그냥 사버리던가 아니면은 한 채는 비과세를 노리고 나머지는 뭐 법인이나 상가든 오피스텔로 해서 다른 걸 투자하던가. 그러면은 첫 번째 주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정지역에 사면 좋아요. 취득세 때문에. 또는 비조정지역 사도 돼요. 두 번째 지역을 조정지역 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애 첫 주택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사는 건 좀 받기 힘들고요. 그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거든요. 1억 5천짜리 미만 사면은 내가 혹시 안 붙여놨구나. 1억 5천짜리 미만 사면은 100% 감면 취득세.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100% 감면하면 얼마냐면은 165만 원이거든요. 165만 원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억까지가 수도권에서는 50% 감면일 거예요. 4억짜리 사면은 440이니까 220 정도 면제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크지 않다는 게 165만에서 220만 원 면제해주는 거예요. 크지 않죠. 약간 희망 고문이거든요. 뭐 되게 큰 것처럼 항상 뭐 100만 원이 클 수 있지만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라고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적게 느껴지고요. 취득세 때문에 이거 하고 3주택부터는 중과가 되니까 배제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작년부터 투자했고요. 작년이라도 했었으면 지금 오른 적 너무 많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덜 오른 걸 찾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오른 것도 계속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국공 어린이집도 면제해줘요. 취득세 중과 안 시켜줘요. 근데 이거 하려면은 보육교 사자율증 1급을 따야 되고 1급 따려면은 어린이집에서 5년인가 일해야 되고 막 그래야 해서 아무튼 못하겠더라고. 제가 찾아보려고 했다가. 경매하면요 살 때부터 취득세 12%를 비용으로 집어넣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고른 지역들처럼 지방에 보면은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지역들도 많고요. 첫 주택이라면은, 조정적에서 사셔도 괜찮고, 투자금만 맞으면. 대신에, 뭐 전세 끼거나 투자자 물건을 가격을 좀 깎아서 사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상대방의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얼마를 깎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판단에 서기까지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 개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많이 구하기도 해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지는 투자해도 좋다. 킵 투자인, 계속 투자해도 좋고, 그 지역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고,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돈인 것 같아요. 투자금. 투자금이 없으면 투자하고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한 마지막으로 좀 광고를 좀 잠깐 소개하고 할게요. 자, 주경야독단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경제, 경영, 도서를 읽는 야후의 독서, 스터디, 뭐 단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경제, 경영, 뭐 부동산, 재테크 이런 책들을 이제 주로 읽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는 분과 대화를 하면은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기를 했었어요. 지난달에 해서 6월달, 7월달에. 그래서 끝났거든요.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예. 지난주에 끝났네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이 봄에서 총 16번에 갖고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하기 전에 봄을 더 할 건데요. 그건 아니구나. 네. 자, 여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2권 가지고 네.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2주에 한 권씩 해서 1주차 때는 요거 습관, 돈 공부해서 이 책들이 부동산과 연결시키고 나의 그 성장, 나의 개발에 연관을 시키면서 어떻게 책을 좀 읽고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아직은 8월 달에 다 할 거예요. 네, 8월 달에 할 거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블로그나 제가 또 톡방에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8월 달에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반 강의를 하는데요. 네. 원래 북구성에서 했었는데 좀 북구성이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소수 그룹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3, 4명 정도 그다음 온라인 줌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 부동산에 정말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 모아놨어요. 네. 이것만 듣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사이트 활용 방법부터 해가지고 공식들 어떤 영향 미치는지 뭐 등등 그다음에 공인중개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세금 기본적인 세금 대출 뭐 등등등등등 일단 투자 유형들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지식만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약간의 활용 팁과 그리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일기를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그냥 실전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카페라떼님 누구시죠? 제 강의 뭐 들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실전 소액 투자반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하려고 그러죠. 원래는 자꾸 그 대규모 그룹으로 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3, 4명 정도만 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줌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3주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전국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간을 선정해서 지역을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장했을 때 어떤 노하우들로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 임장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하려고 이제 8월 달에 할 거예요. 8월 이제 첫째 주가 보통 휴가니까 둘째 주부터 지금 시작할 계획을 하는데요. 오픈은 서울에서 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플렉스님. 제가 내려가서 할 수는 사람이 모이면은 제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아무튼. 그거는 아직은 지금 저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원래 가르치는 거, 갖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한 곳에서라도 알려드리고 하려고 지금 요청이 계속 있어서, 네, 소수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일기를 모집을 할 거예요. 8월 달에 시작하는 둘째 주부터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주차의 흐름을 이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이 구간이 이제 시세 그래프라고 배웠는데 구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모습이 과거 거예요. 네. 과거 작년도 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깔때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요소들에 걸려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요. 그냥 지금 어디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도 하게끔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장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야지 좀 내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지 등등까지를 이제 여기 3제에 담아서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도 하려고 해요. 예, 줌으로 해보려고요. 예, 줌으로 하고 해서 일기 때는 그래도 이제 소수로 하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뭐 임장반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장반은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8월 달에 만들면 제가 죽을 거야.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장 9월 달에 10월 달에 임장반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1기가 끝나면은 지금 제 계획은 이 3주의 수업이 끝나고 이 지역을 스스로 이제 분석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주고 같이 피드백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지역 중에서 선정한 곳을 며칠을 선정을 제가 해서 인장을 일기 들으신 분들하고는 그냥 가도록 같이 가볼 수 있도록 아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그냥 8월의 계획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